그래? 제 회사인데 왜 제가 쫓겨나야 하죠? 족같아. 맞있어. 심해야 속했어.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개월 동안 기억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남자와 젊은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기억을 잃었는데?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나눈 대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자 낯선 남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당신 사흘 동안 혼수 상태였어. 남자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강민재, 내 남편. 연희는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억들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나는? 연희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민재가 간호사를 불렀고 곧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환자분 교통사고로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단기 기억상실과 경미한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기억상실? 연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재가 연희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천천히 나아지면 돼.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가슴 한구석을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젊은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여자는 연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윤지아야. 당신 회사 마케팅 이사. 민재가 소개했습니다. 지아는 연희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습니다. 언니, 저예요. 지아, 기억 안 나세요?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대학생, 그리고 회사 직원.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아. 지아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네, 언니. 저 지아예요. 언니가 대학 때부터 저 돌봐주셨잖아요. 등록금도 내주시고 취업도 시켜주시고. 언니는 제 은인이에요. 연희는 멍하니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했습니다. 지아야, 너무 울지 마. 사장님 놀라시잖아. 민재가 지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이 됐네요. 지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회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언니 대신 잘 지키고 있을게요. 민재 오빠랑 제가 힘을 합쳐서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홀로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 화장품, 연희의 정원, 그리고 흐릿한 얼굴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와 지아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지아의 목소리. 응, 의사가 그러는데 최근 몇 년은 거의 기억 못한대. 민재의 대답. 그럼 그 서류들도 아마 모를 거야. 이제 슬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뭔가 조심해야 한다고. 일주일 후 연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낯설었습니다. 익숙해야 할 공간이 마치 처음 보는 곳 같았습니다. 여보, 천천히 걸어. 민재가 연희를 부축했습니다. 휠체어가 현관에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 힘들다며 의사가 권했대. 연희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안방으로 밀어줬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지아가 매일 와서 청소해줬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고마운 아이지?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아는 거의 매일 집에 왔습니다. 언니, 오늘 죽 끓여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지아는 정성스럽게 연희를 챙겼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민재도 퇴근 후에는 곧장 집에 왔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아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완벽한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재와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은 아직 못 찾았어? 민재의 목소리. 네, 오빠. 언니가 어디 숨겨뒀는지 모르겠어요. 지아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서류는 다 준비했거든. 무슨 서류요? 회사 지분 이전이랑 재산관리 위임장.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근데 오빠, 언니가 정말 계속 기억 못할까요? 의사가 그랬잖아. 단기 기억상실의 인지 장애까지. 새로운 정보도 금방 있는데. 그럼 서류 내용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여기 사인하라고만 하면? 응. 어차피 이해도 못할 거야. 두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연희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 연희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를 믿어야 하지? 그때 머릿속에서 계획이 하나씩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집 안 곳곳에서 낯선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재 서랍이 어지럽게 뒤져진 흔적, 침실 옷장 안 서류 봉투가 사라진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지아가 너무 자주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지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희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래. 민재가 따뜻한 차를 연희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계속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그가 테이블 위에 팜플렛 한 장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고급스러운 건물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힐링 요양센터, 당신의 새로운 시작. 연희는 팜플렛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여기 시설이 정말 좋아. 전문 의료진도 있고 재활 프로그램도 체계적이고.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에 들어온 건 다른 글자들이었습니다. 1년 계약, 면회 사전 예약제, 보호자 동의 시 외출 제한 가능. 언니, 여기 정말 좋은 데예요. 저희 회사 임원 어머님도 여기 계시거든요. 지아가 팜플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여기 가야 해? 민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가야 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당신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하잖아. 지난번에도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그건 어지러워서.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지. 여보,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맨날 집에 있을 수 없고 지아도 바쁘고.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 언니, 저도 매일 면회 갈게요. 지아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연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지아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저녁 민재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연희는 거실에 홀로 남아 팜플렛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장기 입소 시 보호자 위임 동의서 필수. 연희의 손가락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위임 동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 주무셨어요? 응, 방금 확인했어. 약 먹고 깊이 잤더라. 연희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도장 찾았어? 민재의 목소리. 아직이요. 언니가 어디 숨겨뒀는지. 지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요양원 계약이랑 회사 서류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알아요. 근데 오빠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 맞죠? 의사가 확실히 그랬어. 단기 기억은 거의 없고 새로운 정보도 금방 있는데. 완벽하네. 지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네요. 어차피 뭘 찍는지도 모를 텐데. 그래. 내일 변호사 만나서 서류 준비하자. 요양원은 다음 주 월요일 입소 예약했어. 그렇게 빨리요? 빠를수록 좋지. 오래 끌면 변수 생길 수 있어. 연희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죽을 데우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연희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요. 지아가 숟가락을 연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죽을 한 입 떴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어제 요양원 팜플렛 보셨죠?
거기 정말 좋은 데예요. 지아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입소하려면 서류를 좀 작성해야 해요. 오빠가 준비해뒀는데 언니 도장만 찍으면 돼요. 간단해요. 연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도장? 네, 언니 인감 도장이요. 어디 보관하세요? 연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 지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내 도장이구나. 내 회사구나. 그렇다면 나도 준비를 시작해야겠지. 월요일 아침 민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여보, 오늘 요양원 최종 계약하는 날이야. 서류 좀 보자.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희는 휠체어를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류는 총 3뭉치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의료 위임 동의서,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장. 연희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했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읽을 수 없는 척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연희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야. 여기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돼. 간단해. 민재가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연희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습니다. 나 이거 이해 못하겠어. 괜찮아. 내가 다 확인했어. 당신은 그냥 여기 이름 쓰고 도장만 찍으면 돼. 민재가 펜을 연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연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재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 언니? 민재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언니가 왔어. 그녀는 서연주, 연희의 친언니이자 15년 경력의 가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언니,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주는 재빨리 연희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매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요양원 계약을. 민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 연희를요? 연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형님. 연희 상태가 안 좋아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어느 의사가 그랬는데요? 연주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이건 또 뭐예요?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민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주는 서류를 탁 내려놓고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매부, 이런 서류는 본인이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할 때만 유효해요. 지금 연희 상태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법이 그래요. 연주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오빠, 서류다. 지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연주를 본 것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연희 언니분이신데. 민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언니분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지아라고 해요. 연희 언니 회사 직원이고요. 연주는 지아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평일 오전인데 회사는요?
아, 오늘 재택근무 날이라.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재빨리 뒤로 숨겼습니다. 연주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언니가 점심 해줄게.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연주가 연희 휠체어를 밀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재와 지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방에서 연주는 냉장고를 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야,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해?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니 얼굴만은 기억나. 연주가 연희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지금 위험해. 알지?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언니 나. 쉿. 연주가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조심해.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재와 지아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부, 저 오늘 연희 데리고 갈게요. 병원 진료 예약도 다시 잡고 싶고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아, 그건 좀. 민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불편하세요? 제 동생인데 제가 돌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연주의 말에 민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연주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연주가 물었습니다. 연희야, 솔직하게 말해. 너 지금 얼마나 기억해? 연희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 기억해요, 언니. 처음부터요.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사고 2주 후부터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굴길래 모르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연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기를? 네. 증거를 모으려고요. 연희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눈 대화 전부. 연주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차피 뭘 찍는지도 모를 텐데. 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네요. 지아의 목소리. 연주는 녹음기를 끄고 연희를 봤습니다. 동생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언니 도와줘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2주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연희의 정원 본사 회의실. 민재는 정장을 빼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반대편 구석에는 휠체어를 탄 연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민재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현 대표이사 서연희 씨는 불행한 사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안타까운 한숨소리가 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새로운 경영진 구성안을 제출합니다. 민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표이사 강민재, 부사장 윤지아. 지아가 앞줄에 앉아 단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완벽한 임원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서연희 씨의 지분 20%를 신탁관리 형태로 전환하여 민재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회사인데 왜 제가 쫓겨나야 하죠? 조용했던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휠체어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희는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3개월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3개월 전부터 멀쩡했는데요. 연희가 휠체어에서 완전히 벗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 하나하나가 민재와 지아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서연희, 연희의 정원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지만 2주 만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굴길래 계속 아픈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걸 많이 봤죠. 연희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차피 뭘 찍는지도 모를 텐데. 민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네요. 지아의 목소리.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건 오해예요. 민재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문맥을 모르면. 문맥이요? 연희가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요양원은 다음 주 월요일 입소 예약했어. 그렇게 빨리요? 빠를수록 좋지. 오래 끌면 변수 생길 수 있어. 오빠랑 제가 힘을 합쳐서요. 지아 목소리. 이게 무슨 문맥이죠, 강민재 씨? 연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아 씨. 제가 대학 등록금 내주고 취업시켜주고 승진시켜준 제 후배. 당신이 저한테 한 말 기억해요? 언니는 제 은인이에요.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 할망구 언제? 정리되냐는 문자 보낸 사람이. 연희가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크게 떴습니다. 곳곳에서 한숨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재 씨, 윤지아 씨.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지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지아 씨, 재산관리 위임장에 서명 위조한 거 확인됐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지아가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오빠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뭐? 민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먼저 꼬드긴 거잖아. 회사 절반 주겠다고 했잖아. 저 여자가 사라지면 우리 찾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형사가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수갑이 찰카닥 소리를 내며 민재와 지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연희 씨. 민재가 마지막으로 연희를 봤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한 번만. 부부요? 연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산속에 버리지 않아요. 요양원에 가둬서 재산 빼앗지도 않고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강민재 씨. 언니. 지아가 애원하듯 연희를 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윤지아 씨. 연희가 지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받은 거 기억해요? 대학 4년 등록금, 생활비, 취업 추천서, 이사 승진. 그 모든 걸 배신으로 갚았죠. 이제 당신이 받을 차례예요.
법의 심판을요. 형사들이 두 사람을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재와 지아는 끝까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연희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경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수갑찬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니까요. 일주일 후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연희의 정원 사건은 이미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피고인석에 민재와 지아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 미수였다는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재와 지아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검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법정 앞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밤 도로가 보였습니다. 연희가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차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차는 연희의 차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옆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연희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영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검은색 세단의 소유주는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재입니다. 그날 밤 운전자는 윤지아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민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제가 차를 빌려줬을 뿐이지. 사고였다고요? 검사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 CCTV였습니다. 사고 이틀 전 민재와 지아가 검은색 세단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판독한 내용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민재 확실하게 해. 크게 다쳐야 돼. 지아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민재 절대 죽이면 안 돼. 보험금 문제 생겨. 지아 알아요. 딱 기억 못할 정도로만요. 지아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고인 윤지아. 검사가 지아를 봤습니다. 당신은 사고 다음 날 차를 폐차했죠? 그 차에서 피해자 차량의 페인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의도적 충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시켰어요. 저 혼자 계획한 거 아니에요. 강민재가 언니 죽이자고 했어요.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다치게 하자고요. 그래야 회사를 뺏을 수 있다고. 닥쳐. 민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언니 제거하고 회사 반반 나누자고 한 게 누군데. 저는 반대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내가 운전대 잡겠다고 했잖아. 내가 말렸는데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고. 피고인들. 재판장이 망치를 탕탕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호자석에 앉아있던 연희는
그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옆에 앉은 언니 연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 어때? 슬프지?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슬픈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늦게나마 봐서요. 만약 계속 속았다면 더 끔찍했을 거예요. 검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사고 일주일 전부터 피해자 동선을 미행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을 보시면 사고 당일 밤 피해자가 회사를 나서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흔적이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 윤지아는 살인 미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다음 공판에서 양형을 결정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민재와 지아는 수갑을 찬 채 각각 다른 문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법정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희 대표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후련한가요? 연희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후련하다기보다는 안타깝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고 제가 키워준 후배였다는 게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혹시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용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연희는 기자들 사이를 지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연주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연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다는 것을, 진짜 마지막이 남았다는 것을. 한 달 후 최종 선고 공판. 법정은 첫 재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재와 지아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 모두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는 살인 미수, 사기,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피고인 윤지아는 동일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지아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도관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재판장님,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고 의식불명 상태일 때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며 요양원에 감금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아는 흐느끼며 연희를 봤습니다. 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연희는 지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지아 씨, 당신이 진짜 미안하다면 거기서 반성하세요. 10년이면 당신 인생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지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연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언니 연주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끝났네. 연주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연희야. 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언니가 고백할 게 있어. 연희가 연주를 봤습니다. 뭔데? 언니가 처음 내 집에 간 날 기억나? 그날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어.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연주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언니는 내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 민재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거든. 아내 무능력자 선고 절차 물어보러. 연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 처음엔 노인 부모님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대화하다 보니 아내 얘기더라고. 그것도 아직 사고도 안 난 상태에서. 그때 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민재를 미행했어. 그랬더니 윤지아랑 수상하게 만나더라고. 차 검사도 받고 블랙박스 떼고. 그때 확신했어. 이 사람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연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듣자마자 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내가 깨어나길 기다렸지.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길래 언니도 모르는 척했어.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 연희가 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응. 사고 다음 날 바로 경찰서 가서 주변 CCTV 전부 확보 요청했어. 교통사고 담당 형사한테 의심스러운 점 있다고 말했지. 주차장 CCTV는? 그것도 언니가. 민재 차량 번호 추적해서 주차장 관리소에 협조 요청했어. 다행히 백업 파일이 남아있더라고.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왜 미리 말 안 해줬어? 연주가 연희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진짜 기억을 못하는지 확신이 없었어. 만약 내가 정말 기억을 잃었는데 언니가 저 사람들 의심한다고 말하면 내가 혼란스러울까봐.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차에서 다 기억한다고 했을 때 언니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 연희가 언니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나 정말 위험했을 거야. 연주도 연희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 연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눈빛. 정말 기억 못하는 사람 눈은 공허해. 근데 너는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어. 언니가 법정에서 15년 동안 수백 명 봤는데 그 눈빛은 속일 수 없거든. 역시 변호사. 연희도 웃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 연주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연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계속할 거야. 근데 좀 바꾸려고. 어떻게? 젊은 창업가들 돕는 프로그램 만들 거야. 내가 겪은 것처럼 주변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사람들 없게. 제대로 된 멘토링이랑 법률 지원해주고 싶어.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언니가 법률 부분 도와줄게. 고마워, 언니.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 연주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언니가 사. 연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연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민재와 지아가 있을 것입니다. 연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요, 강민재 씨. 윤지아 씨. 당신들이 저한테 준 상처는 용서할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죠. 그리고 돌아서서 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6개월 후
연희의 정원 본사 로비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벽면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연희 창업지원재단. 로비에는 20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첫 번째 창업가 선발식이었습니다. 연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희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다는 거요. 연희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주변에서 반대하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재단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선발된 10팀에게는 1년간 무상 사무 공간과 법률 자문, 그리고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은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그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생각나면 화가 나요. 하지만 그 분노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요. 용서는 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동업자한테 배신당해서 여기 왔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대표님 말씀 듣고 위로가 됐어요. 연희가 여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 무렵 연희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연희가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희야. 뒤에서 언니 연주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언니도 왔어? 응. 오늘 행사 잘 봤어. 정말 멋지더라. 고마워. 연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연희야, 후회 안 해? 뭐?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30억 받았잖아. 그걸 재단에 다 쓰기로 했다며.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돈으로 제 상처를 치료할 순 없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 돕는 데 쓰는 게 나아. 연주가 동생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연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덕분이야,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지금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걸.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때 연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희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교도소 상담 목사입니다. 윤지아 씨가 면회 요청을 하셨는데요. 연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아가요? 네. 만나주실 수 있으십니까?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전할 말씀이라도? 연희가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나오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연주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둘 다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고 평화를 위해 용서했습니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상 정원의 꽃들을 돌아봤습니다. 겨울을 견딘 장미가 다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도 저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상처받아도 시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연주가 동생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넌 이미 증명했어.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로비에는 아직도 몇몇 청년들이 남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청년들이 저처럼 배신당하지 않게,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설령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연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고통을 겪은 이유라고 믿고 싶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별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